에어컨 실외기를 훔쳐간다거나 케이블을 끊어서 훔쳐간다던가 범죄율이 최근에 일본에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항구레, 야미바이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파파카츠라고 해서 거리의 여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돈을 받고 하는. 최근에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좀 줄이고 있는 게 식비 쪽에서도 좀 이걸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극단적으로 이제 돈을 줄이기 시작을 한 거죠. 절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본 TV를 보다 보면은 일본 직장인들 점심을 어떻게 먹냐 뭐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이 방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점심을 어떻게 먹냐 물어보면은 대체로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도시락을 싸봤냐 하면서 그 도시락을 좀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도시락을 싸는데 총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락을 싸는데 100엔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100엔이면 1,000원입니다. 점심 도시락 하나 싸는데 1,000원 들었다. 근데 아무래도 보면은 돈이 적다 보니까 양도 적고 도시락의 그 내용물도 굉장히 좀 부실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100엔 도시락, 1,000원 도시락을 쌀 정도로 일본인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그만큼 절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일본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일본도 뭐 똑같이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최근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 때문에 또 물가가 또 오르고 있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또 다른 게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인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일본 버블 경제 꺼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물가는 오르고 일본 국민들의 소득은 오르지 않고 뭐 그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일본의 경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정말 대중적으로 외식을 할 때 먹는 음식이 규동입니다. 뭐 한국 음식으로 따진다면 소고기 덮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요시노야, 스키야 뭐 이러한 체인점들 전국 단위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식당들이 있는데 그 규동을 500엔도 안 되는 돈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음식인데 이 규동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서 규동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쌀 가격까지 오르다 보니까 이 규동 가격이 계속해서 굉장히 단시간 내에 가격을 계속 변경을 하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일본 국민들이 외식에도 좀 타격을 받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실질임금이 2024년도에 0.5%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일본인들의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은 자연스럽게 임금도 같이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니까 그만큼 일본인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실질 임금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은 이제 같이 올라가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이 그대로고 물가는 오르고 게다가 최근에 엔저까지 겹치면서 일본인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물가 상승만 볼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세금도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세 부담도 굉장히 커다랍니다.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어들인 수익에서 얼마만큼 정부에 내느냐, 다시 말하면 정부가 얼마만큼 떼가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연도별 일본 국민 부담률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처음 시작이 1975년도를 보면은 25.7%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46%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가 2025년 일본 국민 부담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46%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한 2년 전쯤에는 4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국민 부담률은 한 5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 에도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 때 소장농들이 소장료로 냈던 게
그 쌀이 한 50% 정도를 소장료로 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를 정부가 떼간다. 지금 에도 시대하고 똑같다. 뭐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1995년하고 2025년 세후 수입의 차를 나타낸 표입니다. 연봉 500만 엔, 그러니까 하나로 한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를 내고 나면은 401만 엔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이것저것 내고 나면은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1995년을 살펴보면은 1995년보다 지금이 27만 엔, 그러니까 270만 원 정도가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똑같이 벌었지만 예전보다 지금이 더 많은 돈을 정부에 내고 있는 거고 쓸 수 있는 돈은 더 적어졌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 표가 그것을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려놓은 표입니다. 요거를 한국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만약에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똑같이 100만 원을 번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한국인은 100만 원 벌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한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일본인은 한 50만 원 정도밖에 쓸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실질 임금이 더 높잖아요. 몇 년 전에 한국이 일본보다 실질 임금이 더 높다고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고 한국이 일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국민 부담률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국인들이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일본식 고용은 이미 사라졌죠. 그 일본식 고용이라고 한다면 종신고용인데 법을 꺼지고 나면서 종신고용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 게다가 일본에서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의 비정규직이 한 37% 된다고 하는데 한국보다는 좀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종신고용은 사라졌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더 큰 연금을 준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 회사로 또 옮기고 이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금방 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또 이직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종신고용 이거는 이제 이미 예전에 사라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쌀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쌀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일본 농수산 장관이 잘렸습니다. 내 지지자들이 쌀을 많이 보내줘서 창고에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나는 쌀을 구입한 적이 없다. 이러한 발언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국에서는 펑클색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코이즈미가 새로운 농수산 장관의 자리에 앉게 됐는데 코이즈미가 굉장히 파격적인 그리고 굉장히 빠른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이 쌀 부족이 생기다 보니까 비축미, 한국어로 말한다면 정부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비축미를 풀었는데 그 비축미를 풀 때 그 경쟁 입찰제를 이용을 해서 비축미를 풀었어요. 그래서 그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부른 업체가 그 쌀을 사갈 수 있게끔 그런데 일본 농협이 가장 비싼 가격을 불렀고 그 비축미의 90% 이상을 일본 농협이 싹쓸이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농협이 그 쌀이 풀지 않아서 비축미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협이 쌀을 풀지 않는 이유가 또 황당한 게 1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 쌀을 일본 정부가 다시 매입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일본 농협이 이 쌀을 가지고 있다가 1년 후에 더 비싼 가격에 일본 정부에게 되팔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축미를 풀지 않는 거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쌀 가격 상승의 원인, 주범은 일본의 농협이다. 이러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이즈미가 그 농수산 장관으로 교체가 되면서 경쟁 입찰을 수의 계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업체에 쌀을, 비축미를 공급하는 걸로. 그래서 현재 좀 대기업 중심으로 한 60여 개 업체가 이 쌀을 받아서 유통을 시키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쌀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뭐 라쿠텐이라던가 이온그룹이라던가 뭐 이런 데는 한 2,000엔 정도도 안 되는 가격에 5kg에 2,000엔도 안 되는 가격에 이 비축미를 풀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비축미를 사고 있는, 저렴하게 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일본의 쌀 가격이 안정화돼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축미를 다 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비축미 다 풀고 난 이후에는 쌀이 없으니까 다시 쌀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일시적인 방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그 쌀 정책에 있는데 아무래도 쌀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60년대에 쌀 생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이 고도 성장하고 경제 고도 성장 그리고 농업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쌀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쌀이 남아도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남는 쌀을 그 가축의 사료로 이용할 정도로 그만큼 쌀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쌀값이 폭락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간반 정책이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일본 농가에서 쌀 농사를 짓던 땅을 다른 농작물을 심게 되면은 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식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벌어진 현상이 쌀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반면에 일본 농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시장의 요구량보다 공급량이 오히려 더 적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도 이러한 쌀 부족 현상이 크게 심각하게 벌어져서 태국하고 중국에서 쌀을 수입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의 농업 정책의 실패, 농업 정책의 문제 때문에 쌀 부족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간반 정책, 일본의 농업 정책을 자민당이 좀 근본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또 그림을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그림이 일본 전국 노숙자 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처음 시작이 2007년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25년에는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과 비교했을 때 8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숙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1세기 들어서 노숙자가 굉장히 크게 감소했는데 일본 정부가 정책을 펼친 그 결과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노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노숙자의 숙소를 이제 민간인들이 그 숙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민간 운영 업체들이 노숙자들을 이제 그 방에 이제 넣어서 노숙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면은 일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노숙자들을 모으면 모을수록 자기들의 숙소에 넣으면 넣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생겨난 말이 빈곤 비즈니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노숙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돈을 번다 해서 빈곤 비즈니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빈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일본,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 정도로 일본 사회가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에서 통계를 낼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노숙자 숙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숙자 통계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마련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노숙자 숙소가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노숙자들이 그러한 숙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데이터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 과연 이 사람들을 노숙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단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숙소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방도 굉장히 좁고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데서 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노숙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현재는 오히려 더 노숙자 수가 늘어났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물가도 오르고 그 삶이 좀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도난 사건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 올 때 그 물이 흐르는 뭐 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도랑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구멍 뚫린 거 뭐 그런 걸 훔쳐간다던가, 아니면 태양열 발전소에 케이블을 끊어서 훔쳐간다던가, 아니면 에어컨 실외기를 훔쳐간다거나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쌀값이 오르다 보니까 쌀을 훔쳐가는 쌀도둑이 또 기승을 부린다라는 좀 놀라운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 정도로 좀 도난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범죄인데, 범죄율이 최근에 일본에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율 같은 경우는 남성이 저지르는 범죄 그리고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가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항구레, 뭐 야미바이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어둠의 아르바이트 뭐 정도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둠의 아르바이트라는 게 SNS 상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 한 건 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싹 모입니다. 그리고 게릴라 형식으로, 그리고 그 건을 싹 하고 이제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잡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도난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둠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특징들이 일본에서 크게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리의 여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파파카츠라고 해서 영어로 얘기한다면 뭐 슈가데디 뭐 그런 거죠.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그러한 여성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파파카츠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파카츠로 활동을 하고 있고, 거리에 쭉 서 있는 그러한 여성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도쿄 같은 경우는 가부키초 쪽에 가보면은 그 한쪽 구석 거리에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여성들이 쫙 서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 여성들이 전부 다 이제 남성을 기다리는 그러한 여성들인 거죠. 이제 그 거리에서 남성들과 만나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러한 여성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도 이제 남성들이 저지르는 범죄, 여성들이 저지르는 범죄, 좀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일본도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건 한국이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각하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더 이 부분을 더 크게 걱정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어떤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독신세라는 세금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일명 독신세인데 왜 이렇게 부르느냐 하면은 올해 7월 달부터 이게 시행이 될 거예요. 뭐 수익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긴 한데, 보통 평균적으로 매달 한 500엔, 한 5,000원 정도 세금을 걷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세금을 걷게 됐는데, 이 세금을 걷어서 이제 결혼한 부부 그리고 아이를 낳은 부부, 그러한 결혼한 가정에 이 세금을 사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새로운 세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일본은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를 든다면은 도쿄도 같은 경우는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그 만남 데이팅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 사는 젊은이들이 이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남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좀 더 활발하게 젊은이들이 만나야 되니까 만날 수 있도록 도쿄도가 지원을 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데이팅 앱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의 각 지자체들이 그 일본에서는 결혼 활동, 그걸 줄여서 혼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혼 활동을 또 지원을 합니다. 각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젊은이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줍니다. 그걸 주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은 만나야지 여기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이러한 것들이 일본 지자체들까지도 정책을 펼쳐서 하고 있는데, 이건 한국하고 좀 비교가 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띄는 정책 뭐 이런 거 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게다가 또 지난 정권에서는 뭐 무슨 이상한 뭐 쪼이고 뭐 이런 춤을 하는 그러한 단체에다가 또 출산 장려 댄스다 그러면서 뭐 수억 원을 또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